수백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중매 결혼, 하룻밤 사이에 인생을 건 결단,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정말 영화 같은 만남. 네, 아주 극적인 요소들이 다 모여있는 장면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탐구에서 깊이 파헤쳐 볼 고대 텍스트는 단순히 흔한 옛날 로맨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짧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무거운 텍스트죠.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기록인데요. 이 문헌 안에는 고대 근동의 치열한 가족 간 주도권 싸움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는 결단이나 순종이 갖는 의미, 또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도 숨겨져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그냥 이삭과 리브가라는 두 남녀가 신의 뜻으로 맺어지는 과정 정도로 되게 가볍게 읽고 넘어가거든요. 사실 저도 어릴 땐 약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동화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아주 깊게 해부해보면 그 이면에 깔린 고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계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수동적이었던 한 인물이 역사의 주체로 각성하는 아주 극적인 서사도 찾아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수천 년 전의 이 디테일들이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어떤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갖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네, 무대는 고대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의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재물을 싸들고 이곳에 도착한 상황이죠. 맞아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뒤에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서 가족들이 종의 이야기를 쭉 듣고 혼인을 승낙하는데 이 과정이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좀 많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네, 고대 근동의 독특한 가족 구조랑 혼인 풍습을 먼저 이해해야 이 장면의 진짜 의미가 보이거든요. 이 중대한 혼인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이었죠. 네,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근동사회에서 딸의 결혼에 대한 법적 결정권은 전적으로 아버지나 오빠에게 있었어요. 아, 그러면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그냥 정서적으로 가까운 조력자일 뿐이지 법적인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사자인 여성의 의사도 초기 단계에선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냥 오빠랑 아버지가 좋다, 데려가라 이렇게 결정부터 내리잖아요. 네, 당시엔 아주 당연한 절차였죠. 게다가 종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한 다음에 막 엄청난 은근 패물이랑 의복을 꺼내어줍니다. 확실히 시각적으로 압도되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현대의 기업 간 인수합병 막 그 M&A 현장 같아 보이지 않나요? 거대 자본을 과시하면서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요? 하하, 기업 간 인수합병이요. 비유가 진짜 흥미롭네요. 현대인의 눈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쵸. 막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종이 꺼낸 그 은군패물은 당시 고대 근동의 혼인 지참금, 그러니까 모화를 관습을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거든요. 신랑 측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종의 경제적 거래 성격이 분명히 있었죠. 아, 진짜 거래의 성격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 텍스트가 강조하려는 진짜 포인트는 그 자본의 압도성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대답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막 이 거대한 부를 보고 굴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만남 자체가 인간의 계획을 넘어선 신의 거대한 뜻임을 인정했다는 거죠. 아하,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적 권리를 쥔 남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운명을 받아들인 거네요. 종이 예물을 준 것도 어떤 조건을 흥정하려는 뇌물이 아니라 헌신의 표현이었고요. 네, 1차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빠인 나반이란 인물을 조금 더 냉정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 라반이요. 텍스트에서는 그냥 신의 뜻이니 데려가라고 멋지게 승낙한 인물로 묘사되지 않나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긴 했지만 역사적 맥락을 보면 그가 완벽한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아, 당시 다신교 사회였으니까요. 맞아요. 여러 신 중 하나로 여호와를 인정한 혼합적 신앙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반의 머릿속에는 신의 뜻이라는 경건함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생각이라면 역시 돈인가요? 그렇죠. 당대 최고의 부유한 친족과 사돈을 맺으면 우리 집안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굴러들어오겠구나 하는 철저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와, 제 M&A 비유가 아주 틀린 건 아니었네요. 신의 뜻이니까 거절할 수 없다고 멋지게 포장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 엄청난 거래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런 현실성이에요. 되게 거룩하고 운명적인 서사를 끌고 가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얄팍한 계산이나 복잡한 동기를 숨기지 않거든요. 아, 뭔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요. 네,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 동기들까지 전부 엮여서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양측의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집니다. 네, 협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죠. 종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 당장 주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리거든요. 그러자 어머니와 오빠가 며칠 혹은 열흘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막아섭니다. 피눈물 나는 이별의 순간이죠. 솔직히 저는 여기서 가족들 입장이 너무 뼈저리게 이해가 돼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백 킬로미터 사막 너머로 딸을 보내면 평생 다시 못 볼 확률이 거의 100%죠. 근데 어젯밤에 처음 본 사람이 아침에 당장 내 딸을 데려가겠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으로 딱 열흘만 달라는 건 너무 인간적이고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종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종이 굉장히 무자비해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부탁하는 뉘앙스도 없어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너무 매정해요, 진짜. 근데 종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서두르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 두 가지나요? 하나는 왠지 그 라반의 변덕을 걱정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리하시네요. 아주 현실적인 첫 번째 이유는 라반의 교묘함을 종도 직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막 지참금을 더 달라고 한다거나 맞아요. 갑자기 혼인을 번복해버릴 위험이 고대 사회 계약에서는 비일비재했거든요. 하지만 텍스트가 더 깊이 조명하는 두 번째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 가진 철학적 태도죠. 철학적 태도요? 종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막지 마소서. 길이 열렸다, 이건 확실한 뜻이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발할 때 품었던 목적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100% 명확해진 상태였던 거죠. 아, 그래서 지체할 수 없었던 거네요. 네, 이 텍스트는 종의 행동을 통해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언가 분명하고 옳은 길이 열렸을 때 미루거나 지체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거 현대인들에게도 꽤 아프게 찌르는 구석이 있네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우리는 보통 뭔가 확실해지면 움직여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상황이 확실해져도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 이러면서 꼭 라반처럼 열흘만 달을 외칠 때가 엄청 많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 종과 가족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자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던 고대 사회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그 부분 57절에 보면 가족들이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결정권이 드디어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목이 아마 이 문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짜릿한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러놓고 물어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라는 한마디는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장면이 과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보여주었던 위대한 결단과 완벽하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부름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길을 나섰거든요. 아, 지금 이 어린 소녀 리브가가 그 거대한 결단의 발걸음을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는 거군요. 네, 수동적이었던 딸에서 거대한 언약을 이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확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죠. 참된 결단은 모든 게 완벽히 계산되어 안전이 보장될 때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리브가가 보여줍니다. 막막하고 두려웠겠지만 그냥 자신을 던진 거네요. 결국 가족들도 이 단호함 앞에서는 고집을 꺾고 리브가를 축복해줍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이 축복은 그냥 시집가서 잘 살라는 흔한 덕담이 아닙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그 성읍 전체의 통치권을 완벽하게 장악한다는 뜻이거든요. 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시조가 되라는 거대한 예언이었네요. 그리고 61절에서 리브가가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언어적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요? 네,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문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고 번역된 부분 있죠. 네네. 이게 사실 취하다라는 뜻의 라카흐와 가다라는 뜻의 할라크라는 두 동사가 결합된 거거든요. 취하다. 그리고 가다. 그게 왜 그렇게 소름 돋는 건가요? 이야기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임무를 줄 때 썼던 명령이 바로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였어요. 할라크 그리고 라카흐였죠. 취해서 갔다라는 결과로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완성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단어들을 배열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와, 파고들수록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 리브가 일행이 낙타를 타고 출발했어요. 여기서 카메라 앵글이 수백 킬로미터 바깥 가나안 남부 네게부 사막으로 휙 전환됩니다. 시공간을 건너뛰어서 드디어 신랑 이삭이 등장하죠. 네, 수십일의 여정 끝에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63절을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와, 이거 완전 영화 속 로맨틱 씬인데 싶었어요. 노을 지는 사막 한가운데서 남자가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낙타 행렬이 다가오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서 눈을 맞추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미장센이죠. 그런데 방금 이삭이 들판을 걷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이삭의 행동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꽤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요? 수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묵상하다, 깊이 명상하다로 해석하고요. 다른 학자들은 단순히 산책하다, 바람을 쐬러 나가다로 번역합니다. 의미가 되게 다르네요. 그럼 정확히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불확실하죠.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이 장면의 핵심을 찔러줍니다. 아, 만약 이삭이 리브가가 오늘 도착할 걸 알고 마중을 나간 거면 그냥 스케줄대로 움직인 거지만 맞아요.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갔던, 조용히 기도를 하러 나갔던 간에 무심코 나간 그 일상적인 저녁 발걸음이 수십 일을 달려온 리브가의 도착 타이밍과 1초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미쳤네요, 진짜. 이건 완벽하게 치밀하게 연출된 동시성이네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64절에서 리브가 역시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리브가가 바로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조용히 가려요. 얼굴을 가리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고대 중동의 관습으로 자신이 정결한 신부로서 상대방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종이 이삭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쫙 설명해 주죠. 이 장대한 서사는 결국 67절에서 아주 따뜻하게 결말을 맺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삼아 위로를 얻었더라. 네,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자기 텐트로 데려갔다가 아니라 굳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고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에게 장막은 그냥 잠자는 집이 아니거든요. 특히 가문의 안주인인 사라의 장막은 그 가문의 영적인 중심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거기로 데려고 들어갔다는 건 이제 리브가가 죽은 어머니 사라의 뒤를 이어서 이 거대한 가문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공식적으로 권리를 물려받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수동적이었던 소녀가 거대한 가문의 통치자가 된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장도 참 마음에 남았어요.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 마침내 위로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이 텍스트의 진정한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한민족이 탄생하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톱니바퀴 속에서 슬퍼하던 한 개인의 내면적 상처가 치유받는 걸 너무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네, 거대한 운명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삶과 슬픔을 어루만지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고대 문서의 아주 작은 디테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인간의 현실성, 지체 없이 밀어붙이는 결단력, 수동적인 삶을 거부하고 뛰어든 리브가, 그리고 일상의 들판에서 거대한 운명과 마주친 이삭까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고 옳은 길이 열렸을 때 라반처럼 현실의 안락함 속에서 열흘만 더를 외치며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브가처럼
주저없이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삭은 저물어 가는 저녁에 단순히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평생의 반려자이자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대한 섭리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가벼운 산책이나 일상적인 짧은 대화 위에 조용히 세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지금 어떤 거대한 만남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